안녕하세요. 존스타타입니다. 오늘이 5월 4일, 이제 시각 06시 25분. 여기 온도가 16.4도. 한 두 달 전에 그 피규어 한 7인치 정도 되는 거를 구매를 여기 좀 오다를 했는데, 그 무슨 통관상에 문제가 있었던지 크레인 걸었다고 레터가 와가지고, 도대체 맨 처음에 온 거는 상당히 이뻐갖고 이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괜찮죠. 여기 이렇게도 있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분쟁 조정 해달라고 오히려 거꾸로 이쪽에서 공급하는 측에서 연락이 왔네요.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피드백이 상당히 좋아졌어. 예.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거 써서 사용하는데, 요즘은 초창기 때 알리익스프레스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언어 지원이 뭐 상당히 견고하잖아. 초보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또 그런 많은 그 플랫폼들을 한국으로 마치 자기가 판매하는 것처럼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통신 판매. 그래서 그거에 좀 아쉽기도 하네. 예전에 오늘 좀 음식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할 거 하는데, 유년 시절에 제가 먹었던 식기, 그 다음에 옛날에 고사성어, 그 다음에 일본 관련된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해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서울 가면은 이제 관악구라는 게 있어요. 관악구. 제가 송파구 살기 전에 관악구라는 데서 살았어요. 관악구에 가면은 신림동이라는 데예요. 신림동이라는 데서 사는데, 서울대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서편 산을 넘어서 쭉 넘어가지고 서편 끝 시흥하고 그쪽 그 경계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서울 시흥 쪽에. 예. 그게 사는데 82년, 83년, 84년 초등학교를 거기서 거의 나오고 있는데, 82년 정도, 84년 2학기 때 여기 송파 가락동으로 이사 왔으니까 82년 3년 정도에 우리 저기 집안 어르신이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한번 있는데, 그 깜짝 놀라더라고. 우리 저기 작은아버지가 내가 밥 먹는 걸 보더니, 뭐 특별할 것도 없는데 왜 웃으시나 그랬는데, 아닌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밥 공기 사이즈 있잖아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서스 밥 그릇에다가, 서스 쇠그릇 그 그릇에다가 한 600에서 700cc 정도, 일단 500cc 이상 정도 되는 고봉밥을 먹었어. 고봉밥. 만한 꼬맹이가. 난 옛날에 그게 당연하다고 그러는데, 왜 놀랄만 하냐면은, 제가 그 무렵에 개봉동에 사는, 이제 절 보고 깜짝 놀라 우리 작은아버지 댁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 따라서, 아버님 따라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사촌들 밥 먹는 걸 한번 봤어요. 밥 먹는 걸 봤는데,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지금은 보편화된 그런 바크로 조그만 거 있잖아요. 지금은 조그만 게 아니라 그게 보편적이지만, 그 기존 내가 막 700cc, 600cc 막 이렇게 먹던 그릇에 비하면 정말 작지. 나는 그래서 왜 어른들이 그걸 보고 웃나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깜짝 놀랐던 그 저기 뭐야, 기억이나. 작은어머니하고 작은아버지하고 애들이 밥 안 먹는다고 우리 사촌들이 그때 막 그랬던 것 같아. 지금은 뭐 그런 얘기들이 뭐 그런 얘기들조차도 이제 기억 속으로 사라질 정도로 애들이 그 장성을 해갖고 엄청 키가 크죠. 그 조선시대 마렵에 한 외국인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보신 적 있겠지만, 그 한 양반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좌상을 하고 밥을 개다리 밥상에다가 밥을 놓은 거 보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100년이 넘은 사진이겠지. 근데 이제 굉장히 도드라지는 게, 체격은 왜소한데 밥이 올라온 게 자기 얼굴만 해. 우리 흔한 얘기는 고봉밥, 고봉. 높은 봉우리처럼 생겼다 해서 고봉. 응? 표정이 안 좋아. 약간 흑색인데 화질이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흑백 사진에 이런 모자를 쓰고 상투 뭐 이런 거, 흔한 얘기로 이런 양반들이 입고 있는 의복들을 잘 갖춘 상태에서 밥을 앞에다가 혼밥을 하는 거지. 이제 혼밥을 하는데 자기 얼굴 크기만한 밥과 그 그릇이 올라져 있으니까 사진에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씨, 나는 뭐 그런 게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했었는데, 거한잼이라고 해서 예전에 후한서에 보면은, 후한서라고 남북조 시대 때, 그 남송 쪽에서 어떤 사람이 그 전한 이후에 왕망의 신나라가 망하고 후한이 들어가잖아요. 후한 때 우리가 얘기하는 뭐 후한 마지막부터 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나라 멸망이 오고, 거기서 삼국지 우리 위쳐고 삼국지의 나라들이 이제 군벌 국가들이 생기잖아요. 그 후한서를, 그때의 기록들을 이제 기원전 5세기인가요? 6세기경에 이제 기록을 한 거지. 후한서에 보면은 양홍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양홍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학자였으며 아주 가난했어요. 아주 가난했지만 청렴하고 항상 몸이 가지런하고 그런 마을에 그냥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당시로서는 뭐 학자의 풍모라는 게 뭐 학문을 연구하고 뭐 글을 쓰고 시를 쓰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법률가 이상의 어떤 명성을 갖는 자들이었죠. 글을 읽을 줄 알고, 글을 읽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상당히 희귀한 직업이었으니까, 글을 써서 당시 사회상에 대한 시도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양홍이라는 자가 있었고, 근데 그 마을에는
왜 그런지 유난히 그 노처녀가 하나 있었대. 맹광이라는. 이름도 참 지금 좀 세죠. 맹광. 그 맹광이라는 처녀가 한 분 계셨는데, 노처녀야. 서른이 다가대로 결혼을 안 한 이유는, 나는 우리 마을에 저런 양홍 같은 훌륭한 선비가 아니면 결혼 안 해. 딱 그래 버리는 거야. 참 얼굴은 박색하답니다. 얼굴은 상당히 박색한 상태에서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교육을 잘 받은 거지. 자신만의 어떤 신념이 있었던 거야. 근데 맹광이라는 자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야, 귀에. 양홍이라는 그 훌륭한 젊은 학자에게. 그래서 가만히 보아하니 뭐 집안은 그리 좋은 집안은 아니었으나 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여자인 것 같고, 여느 여자하고 틀리겠으나 나와 평생을 같이 할 반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지 그에게 청혼을 해요. 그녀에게. 양홍이라는 사람이 맹광에게. 후한 때 얘기해요. 후한 때 AD 4년부터 해갖고 한 150년 그쯤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나라는 전환시대 때, 환무제 때 고조선이 그냥 쪽방에 나서 부여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잖아요. 한마천 사기에 나온 얘기겠죠.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런 한자 문화를 통해서 그 서부 그 아시아 대륙 내에 있는 이런 양쯔강과 이런 태양산맥 일대의 그 지형적인 걸 배경으로 한 민족 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북부에 있는 우리 흉노부터 해갖고 남부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중국 민족들이 서로 혼합돼 가지고 서로 결전을 치르잖아요. 그런 결전을 치르고, 그런데 이제 유난히 어떤 한 왕조에 대한 기록이 끝나고 나서 그 기록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런 춘추 같은 것이 기록되고, 그죠? 노나라 때의 왕조 기록을 했던 게 춘추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그 어떤 과거에 우리가 당시 사마천이라는 분이 역사가로서 자신이 한무제에게, 그리고 후대 자신의 아버지가 선대했던 나라의 역사들에 대한 내용을 집필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열망이 현재까지도 중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이루는데 아주 높은 역할을 하잖아요. 사기라는 게. 서양 문명의 역사라는 책이 히스토리라는 책도 있긴 있죠. 천병희 교수가 쓴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직역이 돼갖고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역사, 서양 역사를 보면 이제 각 민족에 대한 풍습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걸 보긴 하는데, 중국에 있는 사마천에 있는 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철학적인 배경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융합이 되면서 나오는 높은 수준의 역사서는 우리 저기 아시아 문화에서 상당히 자긍심을 가질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후에 그 후한서에는 우리나라에는 그 고대 국가의, 우리나라 고대 국가는 부여, 백제, 부여 뭐 이런 고대 국가들이 있잖아요. 고조선 이후에 그 각
음루에서 나오는 고대 국가들에 대한 풍습 같은 거 있잖아요. 동이족 그런 우리 고대 우리한테 면면이 내려오는 정체성을 주는 고대 국가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호안서가 지금까지도 우리한테는 좀 학자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나라 남북조 시대 때는 남조의 남송 시대 때 쓰여진 거고, 그래서 그런 배경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 후한 시대 때 나온 야홍이라는 자의 그런 음식 문화를 통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결혼을 한 이후에 양홍이 맹광과 신혼을 보내야 되는데 맹광과 잠자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양홍이. 그래서 맹광이 가만히 있다가 참지 못해서 물어본 거야. 아니, 남편께서는 어찌하여서 후세를 위해서나 부부간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어찌 그리 소홀히 하십니까? 딱 그랬던 거야. 그랬더니 양홍이 딱 그러는 거야. 아, 나 거기서 뻑이 갔어. 양홍 왈 그 선비, 그지같이 사는 선비, 내가 듣기로 내가 맹광에게 당신에게 청혼을 하게 된 것은 누더기 옷을 입고 얼굴에는 소박한 외모를 지니고 있으며, 외모를 지니고 누더기 옷, 소박한 옷을 입고 산속에서 살 수 있을 만큼 남편에 대한 지극한 따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청혼을 했는데, 내 보아하니 아무리 신혼이 되지만 얼굴에 분칠이 과하고 비단 옷을 입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처가 입장에서는 노처녀를 받아준 맹광, 양홍이 너무나 고맙기도 했지만 또 너무 늦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를 차려입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좀 누그러뜨리는 이런 효과를 위해서 했던 거 아닐까? 근데 이 양홍이라는 사람은 딱 이런 자에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그러는 거였더니, 좀 뜬금없는 남편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뭐 너무 고지식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고대의 일이다 보니까 2000년 정도 된 얘기네요. 그러다 보니까 맹광이라는 처자가 부인이 듣기로, 내가 이분의 높은 품성을 일찍이 듣고 왔는데 여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아름다움을 꾸민다기보다는 내 평생 반려자의 시중을 하여튼간 서로 간에 존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맹광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어 버리고 얼굴에 단 한 번도 이제 분칠을 안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양홍이 산속으로 들어간답시며 산속으로 들어간 거야. 당시 후한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 부분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이었든지, 아니면 정부에 출사를 하지 못한 실망감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일종의 그냥 세상을 잊어버린 거지. 너무 그런 거겠지. 뜻이 너무 높다 보니까 세상과 결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한마디로 대쪽. 그러던 와중이었는데 그는 이제 친구들에게 가끔 시를 써가면서
자연을 읊고, 그리고 조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유를 해가면서 똑바로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의 글을 썼다는 거 아니야. 시를 써서 보내고. 근데 시가 워낙 잘 써졌었나봐. 시가 워낙 잘 쓰여지고 여러 사람이 돌려볼 만큼 훌륭한 내용의 서간이었나 보더라고요. 여러 편의 시가 오고 가고 하다가 이 내용이 저기로 넘어간 거야. 조정으로. 조정에서 보아하니 내용 자체가 하하 이놈 봐라, 이렇게 가는 거지. 이놈 봐라, 글 좀 쓰긴 쓰는데 좀 간담이 서늘해졌는지 허허 그러는 내용으로 이제 썼던 거지. 자식 말이야, 한번 불러드려야 되겠는데 하고 주의 경고를 준 거야. 친구들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제야에 들어갔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어디 조정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그 입을 올리느냐 그러면서 따끔한 경고를 보낸 거지. 근데 이제 야옹의 반응은 그랬던 거야. 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 현대적인 입장에서 야옹은 상당히 꼰대야. 여기 딱 뜨니 야 맹광한테 부인 이곳을 뜹시다. 여기 꼴배기 싫으니까 다른 나라로 갈란다. 그래서 오나라로 갔대. 오나라로 가서 오나라에 있는 방앗간에 있는 방아찌기가 됐다는 거야. 방앗간에 있는 방아찌기가 돼서 뭐 선비가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죠? 김훈이라는 사람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생활이 되지 않는 문화활동이나 생활을 비제낀 문학은 문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새끼라고 했어요. 개새끼. 아주 단언을 했던 분이에요. 어찌됐든 방앗간에서 그 호안에서 높은 학문으로 제야지만 큰 그 높은 재능을 가지고 말이야 했던 학자가 다시 오나라로 가고 꼴배기 싫다고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방앗간에서 방아치기가 된 거야. 근데 이제 그 방앗간의 주인이 그의 품성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우리가 다자성어 중에 거한잼이라는 다자성어가 있잖아요. 거한잼. 남편이 식사를 하게 하면 남편을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상 있잖아. 소반을 들어서 눈썹에 맞춘다는 얘기예요. 눈을 부릅게 뜨면서 주지 않고. 이 내용이 좀 과장된 내용이에요. 또 여성들이 보고 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 요즘 시대에 또 하나의 여성들을 죽이는 잔혹사일 때,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은 그만큼 부인을 위하고 남편을 위하는, 일단 교과서적인 얘기로는 그래. 교과서적인 얘기. 거한잼이라는 게 교과서적인 의미로 남편의 내조를 잘함으로써 양 내외 간의 존경을 표한다는 그런 성실한 가정의 의미를 나타낸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한계가 있긴 있죠. 그렇게 본다라면 현대적인 의미에서 승질난답시고 지가 이 나라에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재능이 있어서 시를 쓰고 그것이 정부에서 했다라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입조를 해서 좀 공무원 활동을 하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갖고 뭔가 가정의 윤택한 기반으로서의 이런 생활도 해줘야 되지 않는 건 아니겠느냐는 거지.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완전 말도 안 되는 그죠?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세상에 말이야, 이런 높은 고도의 높은 철학이 있는데 이 조야에서는 이따위로 말이야 정치를 해서 판건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향후에 삼국지 배경이 된, 삼국지가 탄생이 된 배경이 그런 거잖아요. 동탁을 끌어들이고 원술이 나오고 그런 와중에 판건적 토벌을 하던 때 유비가 나타나고 장비관과 나타나고, 그죠? 그런 시대였어요. 혼란아. 이제 왕조가 물러날 시대였지. 물러나 본격적으로. 그럴 때였어요. 그럴 때였는데 그랬던 그 시대에 아주 그냥 재밌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뜻이 남자의 뜻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학문적인 고사이기도 해요. 비교적 자세하게 이제 후한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음식문화, 동양의 음식문화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는 대부분이 혼밥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혼밥, 혼자 밥을 먹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일본이 1930년 40년대 2차 세계대전 대동아전쟁이라는 부분을 지네들이 미화에서 시킨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은 미국에 패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가졌던 어떤 가정들을 보아하니 1920년대, 30년대 상당히 경랑의 시절이었잖아요. 미국도 상당히 경랑의 시절이었고, 그 대농토에 은행에서 지불해줬던 대출에 대한 회수가 안 돼가지고 농민들이 자살을 하고 내몰리고 했던 1919년 이후에 그런 아주 극단적인 혼란스러운 시절도 있었던 미국이 석유의 발견이라든가 어떤 유럽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패망을, 일본과의 결전을 통해서 일본의 세력을 견제하면서 그냥 엄청난 수준의 높은 세계적인 열강에 지금까지도, 그 와중에 미국 내 가정도 중산층이 대폭 증가하는 시대가 오고, 가정에서는 그때부터 3, 4모 모여서 한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중산층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중산층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된 게 그렇게 먼 과거의 얘기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석유의 발전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개발이 되고 보편화됨으로써 그 대도시에 있던 노동자들이 원거리로 대거 이주를 하게 되면서, 그 이주의 배경에는 건설업자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높은 지대라든가 이런 거를 빼서 그들을 위해서 자동차를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이런 밀집형 주택들을 세워주는 거죠. 거기서는 고정 수익들이 지급되는 월급자들이 대거 밀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하나의 어번이라는 외곽지대의 또 다른 도시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새로운 그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새로운 원료의 탄생이, 먼 거리에 이동할 수 있는 탄생이 중산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기반이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근데 그런 내용을 딱 이제 일본에서 본 거지. 해방 이후에 메가도 정도 운병이 있었고, 많은 일본에 있는 이제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떠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패망시켰던 나라에 대한 이제 열망들이 있는 거지. 우와, 강한 자잖아. 또 뭐 마찬가지로 미국에 넘어가지. 그러니까 보아하니까 중산층이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단란하게 식사를 하고 음식을 먹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그대로 일본으로 들여왔다는 거잖아요. 단란한 가정. 그래서 단란이라는 게 일본이 만든 단어라는 거예요. 단란. 단란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단란하게 모여서 먹는 이런 술 문화를 단란주점이라고 해요. 그 단란주점은 우리나라에 거꾸로 수입이 되고, 이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그 음식 문화에 대한 어원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근현대에서의 일본이 가지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선도적인 문화 창출 단어라든가 아카데믹에서 이용되는 여러 가지 빈도수 높은 화학적인 용어, 의학적인 용어, 여기 들어가는 한자들은 한자를 차용했을 뿐이지 만들어낸 거는 전부 다 일본 학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화학적이죠. 화학적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소듐 클로라이드 있잖아, 뭐 이런 화학적 용어들, 그거는 물론 더 영어이긴 하지만, 나중에 그 화학적인 용어가 어떤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보면 대부분 다 일본의 당시 학자들이 만든 단어예요.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서 문헌들이 수입이 되면은 그걸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말도 안 되게 하지는 않았어. 뭐 산소, 수소 이런 거 있잖아요. 산소 이런 것들은 비교적 합리적인 단어 선택을 했어. 근데 일본 학자들. 그렇습니다. 그런 단란 주점에 대한 배경도 있었고, 처음에 800cc 이상 되는 동아시아에서 밥을 제일 많이 먹는 우리 민족들에 대한 사진 한 장을 통해서 면면이 내려오는 음식 문화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 하지만 지금은 그 쌀에 대한 우리 음식 문화에 대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많이 줄었잖아요. 다양화되고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예전에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800cc, 900cc, 근 1리터나 되는 밥을 먹고 살았던 그 당시, 그것도 없어서 못 먹고, 일본에서는 그런 부분을 비난하기도 했었고, 우리 조선인들이 가끔 밥 먹는 거 보면 일본인들이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밥을 한 끼에 이렇게 먹으니 너희들이 그지를 뭐 면치 못할 거라고 막 비난을 하잖아. 밥을 줬더니 막 밥을 막 휘몰아치도 막 어떤 거 아니야. 풍랑을 만난 자를 걷어줘도 조선인인데 밥 달라고 그랬더니 밥을 그런 기록들도 있잖아요. 양홍이라는 분과 맹광이라는 부부의 사이가 그 학자로서의 높은 고고함을 짓는 남편을 존경했던 그 맹광이 밥을 주면서 그를 존경한다는 의미로 밥상을 눈썹 위까지 올리면서 그에게 존경을 표현했다는 거한 재미의 일화를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짧지만 재미있는 일화를 통해서 음식 문화를 아주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봤어요. 재미있는 일화들이어가지고 제 경험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이 5월 5일일 거예요. 5일이 아니고 그죠?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겠습니다. 20mm, 10mm 수도권 지역에 경기 이수권 쪽으로 운전 조심하고 내일 또 식사 약속이 있어서 분당 쪽에 어머니 모시고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화이팅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아무튼 우리 윤석열 정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가 생각하는 그런 호탕한 정치가 통하는 주고 뺨 맞는 일이 없도록 성과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